중3은 지금 이제 고전문학을 이번에 고전문학 범위 중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할 게 시조입니다. 시조 이제 했던 사람도 있고 시조가 처음인 사람도 있어. 저기 맨 처음에 적어준 요 순서 보이시죠? 고대가요는 신라 이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라 이전. 가장 먼저 최초로 나온 작품. 얘가 최초예요. 국문학의 최초. 최초의 국문학은요. 사람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춤추고 노래하고 음식 준비해 놓고 하늘에 제사를 올리면서 뭘 빌었겠니? 우리에게 왕을 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제천의식이라고 합니다. 제천의식. 하늘에 처음 제사를 지내는 의식에서 국문학이 처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왕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불렀던 그 노래가 구지가입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거, 선생님이 적어준 작품의 제목은 꼭 기억한다. 요거 시대별 갈래예요. 갈래 플러스 작품 제목. 제목이 엄청 많은데 몇 개 그냥 딱 집은 거야. 고1 과정에서 최대한 도움 많이 될 수 있는 거 위주로 쏙쏙 뽑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적어준 최소한의 작품 제목은 기억을 하는데 고려가요, 가시리, 서경백국, 정석가 이렇게 갈래하고 작품 제목을 꼭 기억하라. 그리고 이제 조금 넘어가면 시조부터는 작가 이름이 나오기도 해요. 시조 가사. 사실 진짜 많이 중요한 건 시조 가사입니다. 그리고 시조 가사. 그리고 시조 가사 이전에 있는 작품들은 시험에 출제되는 거 위주로 고1에서 가장 출제율 높은 거 위주로 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락국에 있는 그 부족장들이 다 같이 모인 거야. 그 마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어요. 하늘에 제사를 지낸 게 이겁니다. 자, 잘 보시면 지금 선생님이 해준 이야기가 이 노래가 나오게 된 배경설화입니다. 배경설화. 고대가요하고 향가의 공통점. 이 노래가 나오게 된 공책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다 다 쓸 수가 없었을 텐데. 응? 그랬어요? 집에 가서 문제 적으세요. 자, 고대가요하고 향가의 공통점은 배경설화가 있다는 거. 배경설화랑 같이 기억하라. 배경설화가 있고 사행시예요. 사행시. 사행시를 한 문장으로 엮으면 그게 주제야. 사행시를 한 문장으로 엮으면 주제예요.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겠다. 이게 노래입니다. 근데 혼자 불렀다? 아니, 다 같이. 다 같이 모여서 불렀기 때문에 집단적이야. 집단적. 집단으로 다 같이 모여서 자 불렀어요. 거북이를 불렀어요. 그리고 머리를 내놓으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북이가 단순히 그 거북이겠니? 토끼와 거북이의 그 거북이겠니?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그 어떤 신령스러운 대상. 예를 들면 신이시여, 하늘이시여, 천지신명이시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근데 옛날에는 달님한테도 빌고 해님한테도 빌고 거북이한테도 빌고 사슴한테도 빌고 이런 거야.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머리를 내놓으라고 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북이 머리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우두머리. 왕을 내놓으라 이런 뜻이야. 우리에게 왕을 내려주십시오.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겠다. 위협을 했더니 진짜로 하늘에서 5알이 나온 거예요. 알이 5개가 나왔어. 황금알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야.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노래를 불렀더니. 그리고 심지어 이때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땅을 파면서 그렇게 이제 노래를 부른 거야. 그게 다 전부 뭐라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의식 중에 하나다. 자, 그리고 이 알에서 나온 아이들이 건국한 그 나라가 뭐다? 가야 연맹 왕국입니다. 그 가야 연맹 왕국 중에서 가락국의 시조인 김수로 왕의 건국 신화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자, 구지가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구지가 다음에 2개의 노래. 자, 요거는 이제 학교에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을 때에는 세 작품이 모두 동시에 실리는 교과서는 없어요. 그래서 고등부는 교과서가 큰 의미가 없어요.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 곱하기 20배가 시험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이제 문학 교과서, 국어 교과서 다 합쳐서 11종, 16종 합치면 30여 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공통으로 많이 들어가는 작품도 있지만 공통적이지 않고 특이하게 들어가 있는 작품, 그리고 그동안 출제되었던 모의고사 수능에 기출되었던 모든 범위가 문학 전범위야.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고전문학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작품이 새롭게 나올 수는 없어요. 고전문학은 이미 나와 있는 작품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야. 근데 그게 좀 양이 많아. 근데 현대문학은 계속 범위가 추가됩니다.
계속 누적 범위 추가. 그래서 범위가 많이 누적되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저항시는 이제 출제율이 조금 떨어지고 그 뒤로 나오는 작품들이 출제 범위 많이 들어간다. 현대문학은. 근데 왜 현대문학에서 저항시를 먼저 배우느냐? 저항시 가지고 시 분석하는 거 가지고 그 뒤에 나오는 참여시라든지 민중시라든지 이런 거 다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공부는 저항시부터 하는 거야. 근데 고전문학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고려가요까지가 고전시가의 80% 이상 차지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20%는 여기를 잘 하시면 그 다음은 따라오는 거야. 독해하는 걸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1학기 시험 범위에요. 1학기 시험 범위. 2학기 보는 학교도 있고요. 1학기에 먼저 보는 학교도 있고, 이거는 학교가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 랜덤 배정이고 선생님의 마음입니다.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매년 다르게 한다. 자, 이제 고구려야. 그 고구려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태조왕. 태조. 태조. 맞아. 모든 시조는 태조예요. 태조 주몽이요. 같은 사람을 놓고 싸우신 거예요. 아니 태조왕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야? 네. 오, 진짜? 이번에 역사 시험 봤어요? 네. 아, 그렇군요. 100점? 네. 100점? 100점? 오, 국어만 틀렸구나, 씨. 죽여버리나, 진짜. 아니 그럼 먹으라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 뭐 역사 시험 봤다면 아주 여기 설명 잘 이해하겠네. 거기까지 안 나갔어. 거기까지 아닌데 어디까지예요? 삼국시대랑 고려 조금. 고려 아, 진짜 그리고 끝났어요? 네. 고려 이제 나간 것도 아닌 정도. 그 다음 또 2학기 시험 봐요? 보겠죠. 거기까지 잘하셔야 국어를 잘할 수 있어요. 고전문학, 현대문학. 자, 근데 이제 유리왕이 사실 그 주몽이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여러 명의 부인을 뒀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2명 아니었어요? 2명 아니었어요? 2명인 줄 알았는데. 아, 고려 왕건하고 헷갈렸구나. 네. 쏘리. 2명. 그치? 첫 번째 부여에서 고려랑 헷갈렸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부인하고 아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해가지고 소선호하고 또 결혼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야사가 많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알죠? 뭔지 알죠? 진짜 주몽의 아들이네 아니네 뭐 말들도 많아. 그걸 가지고 약간 드라마로 만들어가지고 엄청 초대박 히트 쳤잖아요. 그 주몽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고구려 유리왕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부인들이 여러 명이었어. 그리고 왕은 여러 명 둘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밖에 나갔다 오는 동안에 두 부인이 싸운 거야. 싸움을 하고 한 명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더 이상 못 살겠어 하고 짐 챙겨서 친정으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유리왕이 부인을 데리러 갔다. 어서 빨리 돌아갑시다. 근데 실소이다 해가지고 혼자 쓸쓸하게 외롭게 돌아오는 길에 지었다는 노래예요. 그러면 부인을 같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 데리고 오지 못했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어? 엄청 서글프고 외롭고 막 이랬겠죠? 그 마음이 여기 딱 드러나 있잖아. 너무 짧겠다. 근데 짧지만 출제되는 요소가 딱 그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얘는 지금 정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서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얘는 대놓고 정서가 2개나 들어가 있어. 직접적으로 화자의 정서는 이거예요. 화자의 정서는 외로움이야. 왜 외로운지 지금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뭘 보고 있냐면 꾀꼬리를 보고 있는 거야. 꾀꼬리가 암컷 수컷이 정답게 막 지저귀고 있는 거야. 그 정다운 모습을 보니까 나의 외로움이 너무나 더 외롭게 느껴지는 거야. 화자의 정서를 고조시키는 자연물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객관적 상관물을 꼭 기억하세요. 자, 출제 요소. 일단 고대가요는 작품이 많지가 않아. 작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신 문제에서는 일단 암기력을 요하는 고1 과정에서는 무조건 200% 암기해야 하는 것들을 위주로 내십니다. 그래서 암기 안 한 새끼들은 점수가 나락으로 가실 거예요. 분량도 많고 매주 암기 연습시키는 것이 고등부 적응하는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단적 서사시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갔다. 이것도 선지 하나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문학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물어볼 겁니다. 화자의 정서와 관련이 있는 자연물 또는 어떤 사물, 화자의 정서를 부각시키는 자연물이건 사물이건 이걸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자연물에 화자의 정서가 이입되었다. 그러면 감정이입이야. 다시 얘기할게요. 얘하고 정서가 지금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지만 화자의 외로움을 고조시키는 객관적 상관물. 근데
화자의 정서하고 얘가 일치할 수도 있어요. 일치해도 객관적 상관물, 일치하지 않아도 객관적 상관물. 그런데 만약에 화자의 정서가 이 사물과 일치한다 그러면 그건 감정이입인 거야.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이입시킨 소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앞부분에서 자연물을 노래하고 뒷부분에서 화자의 정서를 이야기한다. 시상, 전개, 방식. 자, 시상 전개가 첫 번째는 불렀어, 명령했어, 가정했어, 위협했어. 이런 식으로 사행시가 전개되었다면 두 번째는 두 개씩 묶을 수 있어요. 묶어서 앞부분에는 경치를 이야기하고 뒷부분에는 정서를 이야기한다. 순서가 바뀔 수도 있겠죠. 선, 정, 후, 경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뭘 찾으면 돼? 일단 정서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 자, 이렇게 전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전개하는 경우도 있고, 시선의 이동은 공간의 이동까지 포함해요. 공간, 장소가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의 흐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승전결 구조로 갈 수도 있어요. 기승전결. 기승전결은 나중에 또 작품 하면서 할 겁니다. 시상이 점점 고조된다, 전환된다, 해소된다.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점층적으로 전개되는 경우도 있어. 점점 의미가 확대된다. 점층적. 반대도 있다. 점점 작아진다. 점광법. 또는 연세도 있어요. 연세. 연세가 뭐지? 꼬리물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배운 것 중에 수미상가, 수미상어 이런 것도 출제 요소. 자, 문학에서 많은 작품을 하지만 결국 물어보는 건 딱 정해져 있다. 뭘 물어볼지를 알고 덤비셔야 돼요. 뭘 물어볼지도 모르고 그냥 이 작품을 뭘 공부해야 되나 막막하게 다 싸그리 외워봐야겠다. 이러면 절대 점수 안 나옵니다.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에 집중적으로 중점을 두고 외워야 되는지 작품을 분석하고 감상하는 건 이 작품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일단 작품이 기억나야 돼. 작품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제목하고 딱 그 작품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할 것 같은 거를 하나 물어보겠죠. 범위가 많으면, 범위가 좁아지면 아주 깊게 들어가겠지, 꼬겠지.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가장 물어볼 것 같은 거 원포인트 핵심으로 제목하면 딱 나올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신라시대 향가로 넘어갑니다. 고대가요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신라시대 접어들면 신라는요 1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래들이 만들어졌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신라시대 전해지는 노래가 지금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전해지고 있는 것은 25수 정도밖에 안 됩니다. 25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향가 중에 출제율이 가장 높은 모든 학교에서 다루는 작품이 제망매가입니다. 1학년 때는 다 제망매가 나오고요. 제망매가 플러스해서 찬기파랑가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제망매가 누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부르는 노래요. 찬기파랑과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공통점이 작가 계층이 모두 승려 아니면 화랑이야. 왜 그런지 알겠지? 신라 삼국통일의 주역 누구예요? 화랑. 그 다음에 신라 국교가 뭐였게? 불교. 배웠죠? 하늘에서 꽃비가 내려요. 하얀 피가 쫙 쏟아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부터 불교를 공인한다. 이렇게 된 거잖아. 자, 그래서 이제 신라 향가에는 작가가 화랑과 승려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족적이다. 자, 이거 두 개를 비교 대조하셔야 돼요. 요거를 비교. 그 다음 요거 세 개를 비교. 단일 작품으로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같이 연계돼서 공통점 차이점 위주로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신라 향가가 귀족적이라면 고려 가요는 굉장히 속된 노래입니다. 평민들이 주로 불렀던 고려 가요를 소교라고 합니다. 고려 시대는 평민 문학이야. 근데 고려 시대 그럼 평민들만 노래를 불렀냐? 귀족들도 불렀어요. 양반들이 주로 불렀던 게 경기체가 출제율이 낮습니다. 근데 내신에서는 경기체가 이런 게 있자 두 작품 정도는 한 번씩 훑고 가기도 합니다.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이거예요. 수교예요. 경기체가 누구라고? 평민 말고 귀족들이 주로 불렀던 노래라고 참고사항이라고 했다. 진짜 제일 중요한 거 이번 방학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시조. 시조를 알아야 고전문학을 해결할 수 있고 시조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모든 고전시가에서 고전문학에서 심지어 소설에서도 고전문학에서 무조건 시조는 연기작품이 10개에서 15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행시로 되어 있는 시조, 핵심 내용 파악하는 거, 그리고 시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거는 내신에서 암기 문제로도 나오고 시조의 주제 5가지 정도 분류해가지고 최대한 할 겁니다. 그래서 시조 본문 암기해오는 것도 숙제예요. 그리고 시조만 하면 안 되고 고전 시간은 뒤에 그 이제 고사성어하고 속담 이것도 같이 해야 돼서 선생님이 일단은 고사성어로 시험 보는 거 있고요. 시조 4편씩
4편씩 시조 4편씩 부서서 안 해도 되겠다. 오 그래요. 잘해요. 진짜 오, 잘해요. 알겠어요. 보겠어. 진짜 잘해요. 기대해. 자, 그래서 시조하기 위해서 지금 나머지 것들을 한 거고 나머지 작품들은 모두 연계 작품으로 출제되는 것들이다. 자, 그리고 이제 윤회사상이 뭐냐면 불교의 가장 큰 특징. 문학에서 불교적 색채가 강하다 그러면 우리 지금 헤어지지만 다음번에 다시 만나요. 지금 이승에서는 여기까지가 우리 인연이지만 다음 생에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전생, 현생, 다음생, 3생이 계속 돌고 돈다가 윤회사상이야. 알았죠? 인연이 계속 돌고 돈다. 전생의 인연으로 이번 생에 우리가 만났단다. 우리의 인연이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좋은 인연을 잘 쌓으면 다음 생에 또 만날 수 있습니다. 도깨비 같은 드라마가 왜 나오는 거게? 우리나라는 다 그런 생각이 옛날부터 뿌리 깊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도깨비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막 전생을 기억하고 있는 현생,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막 엄청 본물 터지듯이 막 나오더라고. 유치하기 그지없는 그런 이야기들. 근데 나는 그냥 밤에 복사하면서 막 이렇게 틀어놓거든. 복사하면서 보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틀어놓고 어떨 때는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귀신 공포 영화 좀 무서울까 싶어서 보면 너무 무섭지가 않고 현실이 더 무섭고 그렇게 밤새다 보면 하늘에 해가 뜨고 막 복사는 오늘도 또 끝나지를 않고 막 이러고 있거든. 전생, 현생, 다음생, 내생 이게 계속 돌고 돈다고 믿는 게 윤회사상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다. 하지만 이게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고 믿는 거야.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죽기 싫어서. 뭐 하기 싫어서? 죽기 싫어서? 아니 대답해. 지금 내가 이별이라고 했으니까 죽기 싫다기보다는 이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죽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건 망자에 대한 입장이고 떠나보내는 입장. 사실 망자가 노래를 부르진 않잖아요. 네. 이야기나 노래를 만든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서 이별의 고통과 아픔이 너무 심하니까 그걸 어떻게든 노래로 만드는 거야. 그걸 그냥 영화로 만드는 거야 아니면 이야기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번 이별이 우리가 끝이 아니라고 믿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별의 정환이 가장 많은 작품 수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아플수록 아프고 마음 아프고 그런 막 뭔가 막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절절한 감정 그게 이별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못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걸 꼭 해봐야 알아. 너는 똥을 꼭 쳐 먹어봐야 똥인지 아니? 비슷한 아니잖아요. 하면 잘할 것 같기는 하지만 별로 관심은 없어 보인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배경설화가 있어요. 누이가 죽은 거야. 너무 갑자기 죽었어. 너무 빨리. 너무 이른 나이에 갑자기 딱 죽으니까 월명사라는 스님이 굉장히 신통력이 있는 분이었어. 이분이 남긴 작품이 제막매가 말고도 또 있어요. 하늘에 갑자기 해가 2개가 된 거야. 하늘에 해가 2개가 되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사람이 누구죠? 누가 왕. 불안해? 왕이야, 맞아. 왕을 위협하는 새로운 존재의 등장을 예고하니까 해를 빨리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월명사를 부른 거야. 월명사가 노래를 지어 불렀더니 해가 슉 없어졌대요. 뭐 지어낸 얘기인지 어쩐지는 알 수 없어도 어쨌거나 월명사는 굉장히 뭔가 신통력이 있는 그런 승려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누이를 잃은 슬픔을 제를 올리면서 그 제사상에 예전에는 망자의 영혼이 저승으로 갈 때 노잣돈으로 쓰라고 돈을 올려줘요. 그런 거 본 적 있나? 그래서 죽은 사람 입에다가 엽전 같은 거 넣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 작년에 장례식 할 때 처음이었거든. 선생님도 관에다가 이제 엄마한테 이제 가실 때 쓰시라고 돈을 이렇게 넣어드렸거든요. 우리는 다들 알다시피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살아생전에 뭘 써보시지도 않고 아끼고 아끼다 아무것도 당신을 위해서는 소비? 지출? 이런 걸 해보신 적이 없어. 심지어 우리가 드렸던 그 용돈도 안 쓰시고 다 모아놓으시고 그거를 어디단가는 모아놨는데 결국은 못 찾았단다. 아빠가 계속 엄마가 모아놓은 돈이 있을 텐데 없다 그러면서 그랬는데 뭐 어쩔 수 없고 어쨌거나 그 마음을 다 담아서 거기다 돈을 넣어드린단 말이야. 어떤 마음인지 알겠죠? 제사상에 딱 그 돈을 올려놓고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바람이 슉 불더니 그 지전이 돈이에요. 돈. 그 돈이 서쪽으로 바람을 타고 쫙 날아간 거야. 근데 불교에서 서쪽은 여러분 극락세계입니다. 극락세계.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세계를 미타찰이라고 해요. 기억해요. 미타찰.
이번 주 문제풀이 숙제가 이제 제 막내가 읽다 보면 밑에철도 나올 거고요.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과 관련된 시가 문학들이 쭉 나올 겁니다. 아닌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잘 읽고 열심히 풀어오세요. 자, 그쪽으로 간 거야. 아, 누이가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서쪽으로 쥐전이 날아가는 걸 보고 누이가 잘 저승으로 갔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배경설화가 있는 노래입니다. 자, 19채 향가고요. 향가는 여기 4구채, 8구채, 19채라고 했잖아. 4행시, 8행시, 10행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처음부터 이게 다 나온 게 아니야. 처음에는 4행시였어. 4구채라고요. 왜 4행시냐면 여기 지금 선생님 한 줄에 썼지만 1, 2, 3, 4 1, 2, 3, 4 공무더화가도 총 4행시예요. 고대가요 모두 4행시입니다. 그래서 민요적 성격을 띠고 있는 사행시가 처음 나와요. 서동이 선화공주와 결혼하려고 아이들에게 모함을 했던 노래. 선화공주가 밤마다 맞둥서방을 만나러 다닌다. 이런 지금 노래를. 생각해보면 정말 양아치 아니에요? 그렇지만 남자 그 정도 야망 있어야지. 만화캐서 파는 저 찌질이 가난한 한 번도 공주를 만나볼 수 없는 그런 천한 신분의 진짜 사기꾼 서동이. 아닌가? 그러니까 왕이 됐겠죠. 근데 이제 서동요는 조금 출제율이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약간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어쨌거나 사행시가 나온 거야. 아이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게 하니까 전국 방방곡곡으로 막 이렇게 노래가 그냥 막 유행을 했잖아요. 어쨌거나 사행시가 처음 나왔어. 그 다음에 사행은 너무 짧은 거야. 그래서 8행시가 나왔어요. 8행시가 나왔는데 8행시로는 뭔가 2% 부족하다 해서 19행 10행을 더해서 19채가 나온 거야. 가장 완성된 형태. 10행시 다음은 없어요. 4, 8, 10 말고 5행시, 6행시, 9행시 없어요. 정형식의 자유식의. 자유시. 그래서 네가 안 돼요. 진짜. 정형식입니다. 4, 8, 10으로 정해져 있다고. 4, 8, 10으로. 시조가 몇 행시라고 했어요? 3행시라고 했죠? 시조는 5행시, 6행시 없어요. 시조가 정형시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시조가 나온 게 아니야. 향가가 10행시로 완성된 가장 발달된 형식의 향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정형시라고 보시면 돼요. 4, 8, 10이 정해져 있다. 기억해. 이렇게 정해져 있는 형식인데 일단 아까 내가 얘기했던 제 막내가 내용이 이래. 누이가 죽었어. 자, 생사길의 갈림길에서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가는 곳 알 수 없군요. 아, 미타찰에서 만날라 도닦으면서 기다리겠다. 이게 마지막 구절 두 구절이에요. 첫 번째 내용상 4행까지가 처음 부분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8행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래서 10행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4, 2행으로 총 나눌 수 있어. 처음, 중간, 끝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필기하면서 들으셔야죠. 아하. 자, 10행을 총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 중간, 끝의 주제를 선생님이 쓴 거야. 그리고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이 글이 너무 슬프겠죠. 그런데 중간 부분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인생에서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야. 죽으면 누구나 다 이별을 해. 그러니까 나만 누이하고 이별을 한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은 다 인생에서 이별을 한 번씩 해. 그래서 인생이 허무한 거야. 죽으면 어디 가는지 알 수도 없으니까. 인생 무상, 허무하다, 더덥다, 개인적 슬픔이야? 아니면 인간 모두의 보편적 슬픔이야? 보편적 슬픔이죠? 슬픔이 고조됐어.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여기가 전환점이야. 여기서 딱 전환되는 전환점을 나타내는 게 감탄사로 시작해요. 아, 미타찰에서 만날라 도 닦으면서 기다리리라. 여기 첫머리 9행 10행을 낚으라고 합니다.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낙구의 첫머리 감탄사를 나 지금 소름 끼친 거 알지? 왜요? 너지? 뭐가요? 그니까 너는 모르는 끽끽 하는 소리. 아, 예. 낙구 첫머리의 감탄사가 슬픔이 전환되면서 극복하는 걸로 바뀌는 거야. 내용이 확 바뀌는 거야. 시상 전환. 시상이 전환되는, 시상이 집약되어 나타나는 감탄사로 시작하는 게 19채 향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공식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19채 향가의 특징이 나중에 시조하고 가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가사는 아직 안 적었어요. 시조한다고 했어요. 시조가 3행시인 이유. 시조 3행을 3장이라고 합니다. 3장 6구 12음보 45자 내외로 형식이 딱 정해져 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 정형시. 근데 시조가 정형시 처음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신라 향가 때부터 정경씨가 있었고 신라 시대의 19체 향가의 영향이 계속 후대로 넘어오면서 삼행으로 딱 압축해서 나타난 거야. 세 부분으로 나눠지지 않고 만약에 네 부분으로 나누었다 치자. 그러면 시조는 사행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시조가 3장인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19체 향가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감탄사로 시작하는 게 시조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시조의 마지막 감탄사 시조에 보면 어즈버 이런 말이 낙구에 나올 때가 있어요. 아니, 종장에 나올 때가 있어요. 종장 첫 부분에 어즈버, 모처라, 아이야 이런 세 글자로 되어 있는 감탄사가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종장의 첫머리에 감탄사를 쓰는 거, 시조에 영향을 미친 거, 향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내신 문제형으로 많이 나와요. 어즈버, 모처라, 어즈버, 모처라. 시조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종장 첫 음보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슬픔이 계속 고조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어디서 다시 만난다고 그랬어요? 미타철에서 다시 만난다고 했습니다. 불교의 무슨 사상? 윤회사상.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만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거야. 이분이 누구야? 승려잖아요. 승려니까 종교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신 분이 종교적 색채를 시에 넣을 수밖에 없는 거야.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뭐 하자? 도 닦으면서 열심히 기다리면 지금 슬픔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슬프지만 극복할 수 있다. 뭐의 힘으로? 종교의 힘으로. 그래서 장례식 치를 때 종교 의식 하잖아요. 그러니까 슬픔을 어떻게든 종교 의식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좀 승화시키는 거죠. 장구였나? 생말이면 그거지. 장구 꽹과리? 장례식장 가봤어요? 예. 무슨 이제 전통적으로 하는 거 했나봐. 전통. 우리는 천주교 방식이었거든요. 저희도 그래? 처음에는 이제 기도를 하러 오셔. 예배를 보시러.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은 다 성당을 다니긴 했지만 아버님이 굉장히 독실하시거든요. 나는 아빠 말을 잘 듣는 착한 둘째. 그래가지고 정말 가기 싫은데 고등학교 때까지 다녀서 나는 세례명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예배를 처음 보는 건데 막 이제 오셔가지고 막 기도해 주시고 막 이러면 막 눈물이 나고 가족들한테도 막 이렇게 뭐를 막 이렇게 시키고 그래. 쭉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 보내고 너무 슬프니까 이걸 엄청 정성껏 막 하겠죠. 깊은 감사를 하면서. 그리고선 했어. 첫 번째 막 성경 구절 막 하고 막 이러면서 엄마 너무 갑자기 돌아오셔서 슬프다 막 이러는데 내가 이제 선생님이 제막매가를 얼마나 오랫동안 가르쳤겠어요. 근데 작년 이후로부터 제막매가가 너무 달라졌어. 이게 내 경험담이 막 녹아 들어가니까. 근데 이게 반전이 뭐냐면 계속 매일 해. 3박 4일 동안 성당에서 하루에 한 5번은 오시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모이세요, 또 모이세요, 두 번째까지는 다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안 갔어. 너무 힘든 거야. 그렇게 하는 거라 그러더라고 계속. 그래서 뭐 장례하면서 아이고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를 왜 하는지 알겠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장례식장에 지인 아니면 친한 사람 그렇게 뭐 기뻐하는 자리가 아닌 이런 자리는 반드시 꼭 가야 되는구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경험은 사람이 나이 들어서 반드시 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숙여나 아니면 자신을 되돌아보는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과 관련된 이별인 것 같아요. 그게 가족이든 친구이든 아니면 내가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이건. 근데 선생님 정도 나이 되면 이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 친구 중에 되게 이별을 많이 한 친구가 있다 그랬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가족, 부모, 어머니, 뭐 어렸을 때 아버님 돌아가셨고 언니가 3명 있었는데 언니가 1명 남았어요. 근데 1년 단위로 계속 가족들을 떠나보낸 거야. 너무 힘들어하더라고. 근데 그 이유를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 지금 뭐 어쨌거나 산 사람들은 다 극복하는 건데 여기에서처럼 그 슬픔을 극복하는 힘이 불교의 그런 어떤 종교적인 힘으로 극복할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 시의 가장 큰 특징, 불교적 색채가 있다는 거. 마지막 부분에 그게 이제 출제 요소가 됩니다. 슬픔의 승화, 뭘로? 종교의 힘으로. 그럼 봐봐. 지금 제막매가까지 했는데 문학작품 연계돼서 나오는 기준은 뭐냐면 객관적 상관물이 쓰인 또 다른 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그거 찾으라고 문제 나오는 거야. 선경 후정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어 있는 작품이 또 얼마나 많겠어?
이걸 낼 수도 있고 이걸 낼 수도 있고 이걸 낼 수도 있고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말하는 종교적 색채가 드러나는 문학 작품이 얘 가장 큰 특징은 종교적이야. 다른 데 없잖아요. 이 작품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그게 첫 번째 출제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모든 작품의 가장 공통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정서를 파악하시는 겁니다. 지금 시가문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의 정서가 뭔지를 찾는 거다. 자, 여기까지 있죠? 뭘 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시조를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고려가요가 먼저인데 고려가요를 먼저 하지 않는 이유는 고려가요가 시조보다 더 어렵습니다. 알겠죠? 고려가요가 엄청 중요하다.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작품인데 시조 먼저 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나라 국민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고려 말엽에 시조가 처음 나온 이유가 있어요. 고려 말엽 신진사대부. 자, 고려까지는 했다면서요. 아니 아, 고려 초반, 검도까지? 초반. 근데 이게 초등부 진도인데 초등학교 때 역사 배울 때 까먹었으려나? 그거 기억나요? 이 몸이 죽고 일백번 고쳐주고 누구예요? 정몽주. 정몽주. 금요일에는 신진사대부 이름 수시 되던데 삼각산 여기 시험범이었다며 한국사. 그 누가 필제 이색. 이성계. 맞아. 이성계 맞잖아. 차이점. 역사를 잘못 봐서. 아 진짜? 살보게 약간- 생겨가지고 어땠어요? 다른 편. 어? 둘이 다른 편. 아 그렇지 맞아. 아 그거가 그 온건파랑 그렇지. 급진 개혁파 해가지고 그렇죠. 정몽주는 닮았어요? 온건파였고 법인 과목 그냥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하긴 했는데 너무 훑어서 했어. 강준이 왜 그랬대? 아 이 기억력. 자 지금 얘기한 대로 말해. 누구? 이거 안경 닦기. 이거 옷이 안 닦여요. 얼굴 잘안 닦여요.